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39회 전산회계 1급, 자, FAT 1급 이론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발생주의 회계는 수익과 비용을 그 현금 유출입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자, 현금의 유입과 출입, 자, 요거에 대해서는 현금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현금주의. 자,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발생주의 회계는 수익과 비용의 이연, 기간별 배분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다. 자, 벌써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우리 결산하실 때 보시게 되면은 손익에 정리하는 부분 있지요. 그랬을 때 선급과 미수는 차변에다가, 선수와 미지급은 대변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급과 미수는 자산으로 보셔야 되고, 선수와 미지급은 부채로 보셔야 되고, 결산하실 때는 뒤에 숫자 붙은 애들은 수익으로 묶어주시면서 급자는 뭘로 묶어요? 그렇죠. 비용으로 묶어주지요. 이렇게 비용으로 묶어주셔가지고, 자, 선급,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선급이나 선수는 과거부터 연결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연 이렇게 부르지요. 그래서 비용의 이연이다. 그러면 누굴 얘기하는 것이다? 선급 비용. 요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먼저 준 것이다. 보통 보험료 같은 경우는 자, 1년 거를 한꺼번에 내다 보니 보험료 낸 부분 중에 일부가 선급, 내년도 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선수, 수익 그러다 보면은 먼저 받은 수익이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기간별로 해서 올해 거 수익만, 올해 거 비용만 이렇게 정리하는 개념이 바로 발생주의 회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연, 밑에 거는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라서 예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3번, 현금 흐름표는 발생 기간에 따라,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는다. 맞는 설명이죠. 현금 흐름표는 현금의 유입과 출입에 대한 걸 기록하는 것이니까요. 발생주의 회계와 현금주의 회계의 주된 차이는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이 다른 데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한번 보고 갈까요? 설명. 자, 2번이 틀렸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기매매 증권, 앞에 단기자가 의미하는 바는 1년 이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1년 이내 사고 팔 수 있는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 앞에 빚자가 틀렸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빚자. 자, 이거는 유동자산이죠. 비유동자산은 1년 이후에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유동자산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자, 2번 단기매매 증권의 취득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부대 비용은 뭘로 보신다? 자, 수수료 비용 같은 걸로 945번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업의 비용으로. 자, 이것도 틀렸다. 자,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3번.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를 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자에 자,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 해가지고요, 평가에서 차변 같으면 손실이 생길 것이고 대변에는 평가 이익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거는 금방 실현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다. 그럴 때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는 몇 번이 답이다? 3번이 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하단의 설명을 한번 보시고요.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주식회사의 자본 하면요, 첫 번째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 잉여금 이렇게 5가지로 나눠보실 수가 있겠지요. 그랬을 때 자본금은 발행주식수,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하면은 주, 감, 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주감자. 그래서 주식 발행 초가금 해서 주발초, 감자 차익,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같은 거죠. 처분 이익. 자, 자본 조정은 자본을 감소시켜주는 여기도 주, 감, 자 이렇게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 발행 여기서는 초가금이 아니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할차가 되겠죠.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입니다. 자, 처분해서 손실이 생겼고 자기 주식 이런 것들이 자본 조정에 들어간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라고 하는 부분은 손익계산서에 가지 못하는 매도 가능 증권이죠. 평가해갖고 이익이나 혹은 손실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은 손익계산서에 가지 못하고 자, 재무상태표 자본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익잉여금은 장사에서 번 돈이 되겠습니다. 고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재무상태표 자본 항목이 아닌 것 그랬기 때문에 3번 그쵸 미지급 배당금은 여기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미지급은 부채 항목이죠.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결산 회계 처리를 누락시켰다고. 자, 그랬을 때 2020년도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020년도 11월 1일 날 가입한 1년 만기 정기예금 2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계상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바야흐로 몇 월 며칠 2020년도 12월 31일 결산이 되겠습니다. 자, 결산.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자, 2천만 원에 대해서 자, 연이율 3%. 자, 3% 자, 이자 계산을 해 보시면은 3, 2, 6 해서 60만 원 나옵니다. 자, 이거를 나누기 12달을 하시게 되면은 한 달에 얼마씩 나옵니까? 자, 5만 원씩 나오나요? 5만 원씩. 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다 보면 12월 31일자에 정기 예금에 대해서 비록 이자는 아직 못 받지는 않았죠. 이자 같은 경우는 후불로 주다 보니 자, 이자 수익 자, 11월 달, 12월 달 해서 두 달이니까 10만 원이 되겠죠. 10만 원. 그래서 여기는 두 달분. 자, 그렇게 하고 차변 쪽에는 비록 받지는 못했어도 이번 연도 수익이다. 그래서 미수 수익으로 10만 원. 자,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분기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고로 이 미수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 자, 이 부분 인식을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자, 금액 60만 원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당기 순이익 자, 10만 원 부분이 과소계상됐다. 답은 1번이 되겠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죠. 10만 원을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소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 5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잘 보시고 2월달 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계산하는 방법은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자, 총평균법 계산 공식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매입한 거 있지요. 기초에다가 중간중간 매입한 거 자, 이거를 싹 더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더해 보시면은 일단 몇 개나 나옵니까? 수량이 1000개가 나오네요. 1000개. 1000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입니다. 옆으로 쭉 오셔가지고 금액. 자, 여기도 지금 3만원, 10만원, 8만원 더해서 모두 21만 원이네요. 21만 원. 자, 그렇다면은 단가, 즉 나눠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0개 곱하기 자, 얼마를 곱했기에 210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210원. 단가는 210원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요. 단가를 구하셔가지고 210원이라는 단가를 구하셔가지고 이 단가 어떻게 구했는지 금방 나오죠. 여기 1000개. 자, 이 금액들 싹 더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21만 원. 그렇게 해서 단가는 나눠가지고 210원. 자,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210원인 상태에서 지금 자, 얼마가 남았어요? 이렇게 몇 개가 남았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200개를 팔았으니까요. 1000개 중에서 개수 보시다시피 1000개죠. 1000개 중에서 여기 있는 200개, 400개를 팔았으니
즉 600개가 지금 남아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자, 210원씩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 바로 나오죠. 126,000원, 600원, 600개 곱하기 210원 해서 곱해갖고 126,000원. 자, 답은 3번이 되겠다 싶은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맞네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중 유동부채 계정 과목이 나타나는 거래가 아닌 것은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다. 자, 맞습니다. 우리가 급여를 줄 때는 반드시 뭘 하고 줘야 된다? 그렇죠. 남의 세금을 예수하고 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남의 세금, 예수금은 부채. 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되는 유동부채가 되겠습니다. 자,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자, 이 경우가 답이 되겠네. 2번이. 자, 왜냐하면은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선급금이지요. 먼저 준 거 이거는 자산이다 보니 답은 2번이 되겠다. 그리고 현재 장기차입금의 상환기일이 3개월 이내로 도래됐다 그럴 때는 자, 이것도 분개를 해보시면은 대변에 있던 장기차입금은 차변적으로 없애주시고요. 대변에는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 즉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가 되겠죠.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다 보니 자, 그리고 거래처로부터 내용 불명의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가수금이 되다 보니 자, 대변 쪽입니다. 자,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선급금이니까요. 자, 그 다음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항공의 기계장치 대장의 일부입니다. 자, 이를 토대로 계산한 2020년도 결산 시 감가상각비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방법을 보니까요, 정률법으로 지금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률법으로. 정률법 공식은 자, 취득금액 곱하기 자, 감가상각 누계액 있으면 그거 빼고 정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2019년도 12월 31일자 자, 1차 감가상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차 감가상각은 1,000만 원. 1차일 때는 감가상각 누계가 없다 보니 바로 25% 정률을 곱해 주셔가지고 자, 250만 원이라고 하는 감가상각을 했겠습니다. 이게 1차가 되겠군요. 자, 2020년도 자, 12월 31일 자, 2차 자, 감가상각을 또 하겠습니다. 2차 자, 2차일 때는 1,0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인 250만 원을 먼저 빼셔야 되겠죠. 자, 750만 원에다가 곱하기 25% 감가 자, 정률을 일단은 곱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물어본 질문의 요지가 자, 2020년도 감가상각 비를 물어본 거니까요. 자, 계산해서 750만 원 자, 곱하기 자, 25% 라고 했으니까요. 자, 암산을 해보신다고 했을 때 2번이 정답이 되겠잖아요. 자,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계산기 한번 띄워서 바로 계산해 드릴게요. 750만 원 곱하기 25%. 자, 해서 187만 5천 원 되겠지요. 187만 5천 원. 자, 8번 되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의 당기 순손익에 영향을 주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자,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라고 하는 이 계정 과목은 자, 어때요? 매도라고 하는 것은 1년 이후에 팔 거기 때문에 평가에서 나온 손실이나 이익에 대해서는 바로 실현이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 순손익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재무상태표 자본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재무상태표 기타 재무상태표 자본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 부분에 들어갔기 때문에 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9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공의 수정 전 잔액시산표와 결산 조정사항을 반영한 재무상태표의 일부입니다. 자, 가하고 나의 금액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매출채권 하면요, 외상 매출금하고 바드럼에 대해서죠. 자, 이네들 합쳐보시면 100만원 되겠습니다. 자, 그 금액에 대해서 2% 지금 충당금을 설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요. 자, 지금 매출채권 이 금액은 가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은 보시다시피 100만원 되겠는데요. 100만원에서 2%면 1%가 공 2개를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해서 100만원 곱하기 2%. 자, 이러다 보면은 2만원이지 않습니까? 2만원. 1%면 만원인데 2%니까 2만원. 그런데 지금 5천원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충당금이 3천원, 2천원 해서 5천원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5,000원만 지금 보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질문의 요지가 뭔가요? 가하고 나에 들어갈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가에 들어갈 금액은 100만원이군요. 두 개 합계니까요. 그렇게 하고 여기는 대손 충당금 부분에서는 자, 지금 뭔가를 뺀다라고 돼 있어요. 12월 31일 날 제가 볼 때는 자, 이 부분에 나의 2만원 들어가야 맞다고 봐요. 자, 여기 지금 5천원 있었는데 방금 우리가 15,000원 보충을 해갖고 결과적으로 여기 2만원 들어가는 거지 않았습니까? 잘하면은 이거 틀릴 수도 많이 있겠네요. 저는 답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자, 2번으로 보여집니다. 2번. 자, 그렇죠. 2번으로. 자,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언뜻 생각하시면은 잘못 하시게 되면 두 개 더해서 쓰라는 소리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핵심 포인트가 여기 이렇게 2020년도 12월 31일 결산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충당금 지금 2% 설정한다고 했으니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금액 100만원에 대해서 2%가 이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답은 2번이다.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약속 어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약속 어음은 언제 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1번. 상품 판매로 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매출채권으로 기록을 하죠. 그래서 매출채권이라 함은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이 되겠습니다. 토지나 비품을 처분하고 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죠. 어음을 받았다 그래서 순진하게 여기다가 받았으니까 무조건 바드럼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미수금으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어음의 발행인은 어음상의 채무자가 되지요. 자, 어음의 수취인은 채권자가 되지요.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그러다 보면 지금 옳지 않은 건 결국 4번밖에 없네요. 자금을 대여하고 자, 어음을 수령을 했어요. 그랬을 때는 이런 어음은 담보 성격이 있는 어음이죠. 담보어음이죠. 자, 이렇게 매출채권으로 기록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는 일단 개정 과목은 단기 대여금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음에 대해서는 분개하지 않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1번 되겠습니다. 자, 매력 터지는 남자와 자, 예쁜 여자 나왔네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를 옳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자, 공급 시기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 공급 시기에 자, 우리가 수익을 인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인식을 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 정확하게 공급 시기를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옳게 설명한 사람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벌써 답이 보이는 문제인가요? 4번에 보니까 무인 판매기 같은 경우에는 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무인 판매기에서 이거 틀렸군요. 자, 여기서는 재화를 꺼내낼 때가 아니라 현금을 현금을 꺼내야 되는 것인데 4번은 틀렸군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 시기죠. 영진이 맞았어요. 답이 1번이네요. 그럴까요? 자, 다음 2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이 완료된 때가 아니고 이 가공하라고 이 물품이 인도된 때지요.
자, 상품권 판매의 경우에는 상품권은 회수된 때가 공급 시기이니까 답은 자, 영진이 맞는 설명을 하고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영진이 되겠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은 재화를 인도했을 때, 그리고 상품권은 현물, 그쵸? 현물과 교환되는 시점이죠. 4번 무인 판매기는 현금이 인취죠. 인취. 자, 꺼냈을 때가 되겠습니다. 12번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거래 첫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재화의 공급이 있겠죠. 자, 두 번째 재화의 수입이 있겠죠. 재화의 수입. 자, 세 번째 용역의 공급이 있겠고, 자,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 부가가치세를 걷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 이론상에서는 있는 얘기고, 이 세 가지가 과세거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1번 세금을 사업용 자산으로, 자, 물납, 자, 조세의 물납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자, 1번이 틀렸군요. 1번 틀렸어요. 소형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사에게 유상으로 처분했을 때 당연히 부가가치세와 과세가 있습니다. 자, 맞는 거는 체크를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맞고요. 자, 4번 양도 담보의 목적으로, 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도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않아요. 상표권을 유상으로 양도했을 때, 자, 이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답은 나라 3번이 되겠네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항공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 과세표준, 즉 세금을 먹이는 대상을 우리가 과표라고 하지요. 자, 그랬을 때 대가 일부로 받은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자, 이러한 것들은 다 뭐 한다? 그렇습니다. 과표가 되겠습니다. 세금을 먹여야 되겠습니다. 자, 답원에도 대가 일부로 받은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이런 것들은 다 과표로 잡아야 되겠고요. 장기 할부 판매였을 때, 자, 이자 상당액 부분도 자, 과표로 보셔야 되겠고요. 재화 공급과 직접 관련이 자, 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수령액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과표로 안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세 가지를 더하셔야 돼가지고요. 350에 450, 답은 800만원,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항공의 2020년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공급 대가라고 했으니까요. 공급 대가에는 공급 가액 플러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100만 원만 자, 매출세액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영업부서에 사용할 2000cc 승용차, 자, cc가 1000cc를 초과했어요. 그럴 때의 20만 원은 공제를 받지를 못하죠. 불공이지요. 그러다 보니 결국 50만 원만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서 자, 답은 3번 되겠네요. 자, 50만 원. 네, 맞습니다. 3번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은 7가지가 있지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공급하는 사업자의 그렇죠,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자, 또는 명칭, 여기서 공급 단가와 자, 수량, 자, 여기 지금 공급 단가와 수량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자, 이런 부분들은 다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2번이 틀렸네요. 2번이. 수고하셨습니다.